전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본선에 가더라도 최종 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가는 건 친문이 밀어주는 후보는 고민정이다. 정청래 후보의 기반 하나가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진영에서 정청래 대표의 지지 기반 자체를 완전히 포위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걸로 봐야죠.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진으로 간 김민석. 일단 저기 어제 이슈 그 이틀 동안 이슈가 엄청 많이 됐죠. 김 전 총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출연했어요. 이게 원래 김 전 총리랑 총수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랑은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요. 뭐 여론조사 왜 넣냐. 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나갔을 때 니네 뭐 했냐. 이렇게 김어준 씨가 이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나간 배경이 뭘까요? 이제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다 부르지 않고 만약에 정청래만 또 출연시켜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만 출연시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편파적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홀로 혈혈단신으로 모든 의혹들을 쳐내는 게 굉장히 강렬해 보일 수 있죠. 오히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청래 대표가 뭐 가령 이제 여기 동아일보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그냥 레거시 언론 CBS 한판승부나 그런데 출연해가지고 자신한테 불리한 질문을 받고 이걸 해명하고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 거예요. 예, 또 자기 유리한 곳 세 군데 한 매불. 정도 매불쇼 뭐 새날 뭐 이런데 그런 데만 하지 자기 편 안 들어주는 데 가가지고 역질문 받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다고 보고 김어준 씨는 지금 스탠스가 제가 보기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많이 바뀐 게 원래는 정청래 대표를 민다고 알려져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 보면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한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계로 인정 안 하겠다 정청래를 이 메시지거든요. 네. 명확한 메시지예요 이게. 네. 그래서 기반도 크게 흔들리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방송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유시민 작가를 다스베이스도 불러가지고 네. 녹화 방송을 했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네.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녹화를 떴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때 뭐 사정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녹화 당시에. 근데 편집이 많이 됐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멘트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다 못 보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편집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네. 편집이 많이 돼서 막상 방송이 나가니까 약해. 유시민 작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그리고 겨우 남은 게 용역, 촉법 뭐 이런 게 남았다. 네. 재건축 뭐 네. 이런 게 남아서 마치 그 어린애도 꿀밤 때리는 옹졸한 노인네 같은 그런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유시민 작가가 그렇죠. 화가 매우 나서 저는 이제 편집 왜 이렇게 했냐 가지고 투닥투닥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김어준 그러니까 씨는 빨리 가버리고 김어준 씨가 유시민 씨가 자기 나온 방송을 보니까 왜 편집 이렇게 했어? 너무 내 말 다 심하게 잘랐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대통령 나는 세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흐름이 있는 게 김어준 씨도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하고 부딪혔다가는 자기 비즈니스에도 영향이 있다. 내 월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못 움직이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스탠스를 바꾸는 거예요. 너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져갖고는 안 되겠다. 네. 바꾸는 거죠. 그럼 김어준은 결국 정청래를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자기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로는 안 된다. 네네네. 그러면은 김어준 씨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고민정? 그건 지금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와서 그렇게 획 바꿔버리면 그 월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언론인 척 그냥 나 누구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인으로서 다 이렇게 조망시켜주고 장단점 다 부각시켜주고 약간 같이 중립적으로 약간 스탠스를 취하는 당원들이 걸로. 판단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변 말씀 들어보면은 김어준 씨가 어제 본인 방송에 최초 단독으로 김민석 전 총리 그 12.3 개헌 표결 해제했을 때 왜 없었냐 그거를 이제 해명을 하는 CCTV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자, 박배님, 이 CCTV로 일단 그 의혹이 좀 해소됐다고 보세요? 클리어 됐다고 보세요? 이 CCTV로 일단은 그 김민석 후보가 네. 우리가 그 계엄 해제 표결을 할때
경내에 있었다라는 그 말, 네. 그건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됐죠. 예, 그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표결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입증이 된 거긴 한데, 근데 좀 뭐랄까 우리가 그때 보면 150명이 되고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제가 당시 로텐도홀에 있었으니까. 아, 그때 계셨어요, 박변도. 저는 로텐도홀에 있었어요. 네.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좀 로텐도홀에서 정말 많이 급박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날 밤은 평생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근데 2층에 제가 있었고 그때 민주당 당직자들이랑 우리 당 당직자들 가리지 않고 같이 바리케이트 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의원들이 도착할 때마다 한 120명 때부터 네. 120명, 130명, 140명, 150명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텐도홀에서 이렇게 체크해서. 명수가 될 때마다. 네. 근데 150명이 되고 나서 한 30분 정도 투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문들을,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채워졌는데 150명.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원식 의장이 뭐 표결 방식이나 이런 절차가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뭐 정확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했다고는 하는데 네. 당시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빨리 지금 투표하자고 우원식 의장한테 막 고성 지르고 했었죠. 고성 지르고 난리였어요. 네. 왜냐면 150명 채우고 나서는, 왜냐면 밑에서 언제 서두를지 개헌군이 모르니까. 위로 올라올지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게 진짜 위로 올라오면 대참사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바리케이트 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오고 거의 바로 투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 마음속에 물음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50명이 됐을 때 왜 바로 안 하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공교롭게도 그 투표를 절차를 지킬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경호 우리 원내대표가 기다려달라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기다려주느라 그랬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다려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150명 됐으면 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밑에 계엄군이 언제 밀려 올라올지 모르고 계엄군이 밀려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박변 말씀은 위험했어요. 근데 이재명의 한 표가 필요했다, 이건.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그런데 우리가 김민석은 왜 안 오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현장에서 누구나 이 계엄이 터졌을 때 계엄에 대한 선지자가 누구였냐? 김민석이었어요. 그립은 사실 김민석 총리. 왜냐면 김민석 총리만 얘기했거든. 네. 계엄을. 네.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네. 왜냐면 저가 그때 당시 여당 패널로 당대변인으로 방송 나가고 있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계엄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보면 무슨 21세기의 계엄이냐, 저런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 민주당도 음모론 정치 버려라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잖아요. 근데 왜 정작 표결해? 게다가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는 영등포 여의도예요. 네. 가깝다. 여의도예요. 그러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근데 김민석 의원이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얘기를 했으면 제일 먼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례는 있었지만 왜 늦게 왔냐, 또 이슈로 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변호사님 말씀은 뭐 얘기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막 섞어가지고 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계엄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냥 상황에서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럼 이재명 당시 의원이 표결 안 한 상태로 계엄 해제되면 혹시 욕 먹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의 공식적인 멘트는 이겁니다.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네. 뭐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껴져요.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손짓을 할 때였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이재명 의원이 도착하고 바로 해제 결의가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 그때 영상이 오마이뉴스든 뭐 여러 가지 실시간 라이브들이 지금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때 영상 고성 지를 때도 우원식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안건이 상정돼야 표결을 맞아. 할 거 아닙니까? 안건이 상정이 안 된다고 됐었죠. 했었어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안건 상정된 시간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전자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대조해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빨리 오셔라. 개항에서 출발할 나가달라. 때부터 그 본회의장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 들고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타깃이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든 안 가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목표는 빨리 와달라 했잖아요. 네. 국회로 시민들도 와달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상황만 되면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안 갔으니까 해제는 일단 기다려봐. 그건 말도 안 되는 뭐 얘기가 그러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보죠. 네. 그리고 네, 근데 우리는 그 밤에 거기서 있던 우리는 1분 1초가 아쉬웠어요. 아니 그렇죠. 저도 1분 1초가 아쉬웠어. 보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그랬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해명을 하기를 원래 좀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주무실 때 감기약 먹고 몸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고 있어서 핸드폰도 못 듣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보좌진이 문을 두드려서 벨 누르고 해서 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집에 찾아와서. 네. 그래서 급하게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는 길에 그럼 뭐 했냐? 그 영문 다 그 외신에 보내고. 외신에도 알리고 현지 그 외국에 있는 교수한테 물어서 이게 위헌성 내란 법적 가능성 판단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 제기된 근원이 뭡니까? 이성윤 최고가 계엄이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일부러 자는 척한 거 아니냐 이 취지예요. 네. 자는 척한 거 아니냐. 네. 감기약 성분이 뭐냐? 네. 이건 뭐예요? 내란인 걸 알면서도 도망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회피한 거 아니냐.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안 하는 논평을 음. 어떻게 자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총리가 아니 오죽하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함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 네. CCTV 확보. 네. 그리고 목격자도 그 방송도 나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 본 사람 네. 그리고 몸이 안 좋아 보였다. 얼굴 벌게 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이성윤 최고는 바보 됐어요 지금.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데 또 변호사님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2시간 동안 왜 늦게 왔다는 왜 겁니다. 늦게 뭐 왔냐고. 했냐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네. 의문을 저는 가질 수가 있는 게 네. 10시쯤에 제가 기자 전화를 받고 계엄을 처음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이제 저기 톡으로 당사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당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당사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30분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송파에 거여동에 살거든요. 네. 거기서 국회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엄을 처음 알고 제가 거기서 거여동에서 준비해서 나와서 당사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네. 10시 반쯤에 자차로? 나와서 자차로 네. 11시 반에 도착했단 네. 말이죠. 그리고 11시 반에 국회에서 국회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1층으로 당사에서 내려와서 그 뒤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네. 영상이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같이 국회로 출발한 게 11시 30분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그 150석이 채워진 게 12시 한 2, 30분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50석이 채워졌어요. 12시 한 2, 30분쯤에. 그리고 해제 표결이 있었던 건 한 30분을 150석 채워지고도 30분을 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시에 해제 표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거여동에서 기자 전화 받고 와가지고 국회 가서 로텐도홀까지 가서 있는 동안이었는데 영등포에서 10시에 계엄이 있었단 말이죠. 12시 45분에 경내에 들어오는 게 CCTV가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영등포예요. 아니- 자, 보좌실 9명이 가서 영등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네. 당당당당당당당당 두들겨요. 네. 뭐 1시간 걸립니까? 자택이 영등포에 있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검은 세단이 있어서 자기를 체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갖다 피해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오래 걸렸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치 민주당 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네. 특히 친한계에서 네. 비판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늦었냐? 네. 근데 어쨌든 그 로텐도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이건 왜 늦었냐의 비판은 그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미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네. 선명성 경쟁하듯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고요. 네.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셨다시피 내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지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어요. 네. 그럼 제일 1번 타겟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김민석 총리는 계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앞에 검은 세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계엄을 본인이 직접 꺼냈고 본인이 제일 처음 꺼냈고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단을 피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국회를 가려고 했던 그 과정, 네. 그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2시간이에요. 제가 거여동에서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부분이 사실 의문으로 남는 거고 김민석 총리도 솔직히 제일 먼저 계엄을 어찌 보면 예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이 계엄을 나중에
해소하는데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는데 공이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일날의 그 행적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야 돼요. 감기약 먹고 잤다는 얘기로 가기에는 감기약 먹고 잤는데 보좌진이 두들겨서 깨웠다? 그러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다는 어때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보 진영 지지자들 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이슈를 좀 이렇게 좀 계속 좀 심각하게 봐요? 아니요 전혀. 민주당 내에서는. 왜냐하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저렇게 정리해버리면 이제 관심 받게요. 오케이. 저 딴지 게시판에도 보면은 뭐 타임레스 그 구글 그 시간대로 찍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걸 뭐 공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아니 얘기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뭐 비겁하게 뭐 도망갔다 이 얘기 하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러는 건 저 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명단 벌써 돌아요. 네. 민주당 의원 중에 국회 표결 참여 못한 사람 다 조져 그러면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내에서 이게. 근데 저는 진짜 이거를 그래도 그냥 이제는 그냥 통 크게 만약에 진짜 정말 약간 좀 주저함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냥 통 크게 인정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검은색 세단 이야기도 참 그런 게 뭐냐면 저는 그날을 진짜 다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계엄 선포를 뭐 10시 28분이라 했다는데 진짜 한 10시 그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0시 반쯤 나와서 11시 반쯤 당사에 도착한 것도 많고 거의 저는 바로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제가 당시에 국회로 가는 길에 MBC 친한 기자랑 전화를 했어요. 네. 원래 제가 옛날부터 알던 기자라. 그래서 계엄이 선포됐다는데 MBC 쪽에도 지금 계엄군이 들어가 있는 거냐 전화를 했더니 아니요. 저도 지금 방송국에 비상 걸려서 나와 있는데 경찰차 한 대 와 있어요. 그랬거든요. 진짜 초반에는 네. 계엄이란 느낌 자체가 없었어요. 네. 방송국에 경찰차 한 대 와 있고 제가 그때 여기 마포대교 넘어서 넘어왔을 때도 보면은 계엄군은커녕 경찰이 그때 막 이제 국회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 시점이. 네. 경찰이 이렇게 전개하더라고요. 국회 네. 포위를 하면서. 근데 무슨 검은색 세단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계엄 오케이, 초기가 오케이.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오케이. 이 이슈 일단 넘어가고 어제 김민석 총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엄 표결 해제 부재 얘기랑 강북구 SNS 내용도 좀 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어준 공장장이. 네. 강변은 그 강북구 SNS 이거 좀 클리어하게 해명됐다고 보세요? 일단 요지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강덕구 최고가 SNS에 올린 시점은 이미 합당 논의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라는 중단 발표가 있은 후라고요. 네, 그죠? 네. 이미 엄청나게 논란이 돼가지고 당내에 무지무지한 싸움이 발생하고 네. 미디어들 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러다가 결국 합당 진행을 안 하기로 된 상태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 SNS 거의 사실상 그렇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SNS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 총리 얘기는 그거예요. 어쨌든 나는 대통령과 소통을 하든 뭐 누구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대통령이 8월 통합 전대를 하라고 지시했다. 네. 뭐 지선 이후에 합당을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은 난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김 총리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걸 더 나아가서 아니야 당신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인은 거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홍익표 수석한테 돼야 되는 거고. 김어준 공장장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정 총리 해명 듣고 이거는 뭐 당사자라고 하면은 강북구 네. 홍익표 수석이죠. 네. 그분들을 불러서 듣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홍익표 수석이 가장 키맨이겠죠. 네. 홍익표 수석은 강북구를 진짜 실제로 만났느냐, 만나가지고 그런 정확히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워딩을 했느냐, 워딩을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대통령한테 들은 거냐, 네. 이게 이제 해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김민석 총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홍익표 수석은 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통합 전대를 추진하라고 했다거나 합당을 지선 이후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본 골자는 이거예요. 뉴스공장의 월드에서는 대통령은 합당하라고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반대해서 깨진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우리 편이었어. 네. 우리가 진짜 친명이야. 근데 이 친석 이 자식들이 막 용역시켜가지고 막 합당 반대 저 같은 사람 네. 시켜가지고 막 합당 반대 여론을 만들고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뜬도 져버리고 중간에서 계속 왜곡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깨져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청계 주장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우리나 사실 한 뜻이고 진짜 우리가 친명이야.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뜻이 진짜 진심으로 통합전대를 해야 되고 합당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김민석 총리가 계속 장난을 쳐서 이게 안 됐다라고 그 세계관을 유지를 시켜보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총리하고 지근거리에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나는데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이? 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이것도. 이 강북구 의원의 SNS가 2월 10일자에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그거란 말이에요.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중요. 별표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북구 의원의 SNS는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명확히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수임기구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강북구 의원이 지어내고 썼다? 아니요 지어낸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전달이잖아요. 네. 와전이 됐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뜻 홍익표 수석 강북구 SNS 글 이렇게 전달돼 있는데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뭐 내부 취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청와대 내부를. 네. 근데 어쨌든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엑셀레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강북구 의원의 SNS가 민주당 전대에 좀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갈 것 같으세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점에는 저는 강덕구 의원의 이 페북글과 SNS가 좀 더 네. 맞았다고 생각을 저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걸 지어내고 가만히 있기에는 글쎄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제재가 있었겠죠. 근데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뜻은 그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무 개입 이슈로 좀 끌고 갈 그럴 수밖에 건덕지밖에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할 일이고 당시에는 대통령이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쪽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때 대통령에 오히려 반대되는 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리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의 뜻은 다르다니까요. 지금 대통령의 뜻은 조국도 아니고 정청래도 아니고 김민석이라는 걸 강수영 대변인 같은 뉴 이재명 계열의 스피커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지금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거. 지금의 거거든요.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의 뜻이.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을 때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정청래 대표 쪽은 패배를 대비해서 내가 반명이 아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반명이 아니었다는 알리바이. 이게 왜냐면 반명으로 지면 정청래 대표는 정치 인생이 이제 끝나니까 네. 김민석 총리한테 적절한 타격을 주고 내가 반명이 아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고 나면 나중에 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서 뭔가 이렇게 당을 운영하다가 잘못되는 게 생겼을 때 봐라 내가 원래 진짜 충신이었다. 그런데 저 김민석 총리 말 듣다가 이렇게 정권이 힘들어진 거 아니냐, 당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고 다시 되살아날 그 카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굳이 꺼낸 거지 득표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요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반명이 아니라는 거를 메시지를 냈던 거는 사실 이 SNS 글 올라왔을 때 2월이거든요. 네. 2월 2월 때부터 뉴스공장 월드에서는 그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편하게 대통령이야. 했었죠. 우리가 대통령하고 뜻이 같다니까. 반명이 어딨냐? 네, 지금. 반명 아니야. 대통령도 우리 편이잖아. 합당하라 그랬어. 네. 했더니 합당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맞붙은 거예요. 통합이 지론인 네. 거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합당하라고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네. 맞부딪힌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합당은 우리는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라 그러는데 김민석이 방해했어. 이제 이 프레임인데 네. 이게 이제 깨졌던 게 정청래 대표가 평택 의뢰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면서 이 인지 부조가 막 왔어요. 오잉? 뭐지? 조국을 갖다가 원내에 진입하게 하고 합당하고 이 그림을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정청래는 왜 저래? 네. 이래갖고 막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명이 아니라는 보험은 사실 그들 세계에서만 원래 있었고 네. 뭐 예를 들어 유이재명이나 좀 연성 지지자인 당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그러네 정청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군 하나도 그 속으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다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김민석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고 좀 불통한 사람이다. 네, 당내 네거티브 분란 일으킨 요소로. 사람이다.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고 의원 출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박변님. 뭐 그냥 뭐 세대 교체인가 보죠. 세대
중요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40대 여성 기수잖아 그래도.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친문 대표 주잖아. 좀 더 해주세요 그냥 빨리. 아이 뭐 네, 세대 교체인가 봅니다. 예. 강대님 어떻게 보세요? 봐. 재밌을 거야 아마. 강 건너 불고기양 하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야 아마. 자 중요한 게 고의원의 출마는 네. 누구한테 유리할까? 누구한테 불리할까? 뭐 누구한테 딱히 유리하다기보다 불리한 건 정청래죠. 네. 정청래 후보가 불리하죠. 그러니까요. 원래 그 지지난주 말부터 네. 확 돌았었어요. 그 이야기가 네.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지도 몰라. 네. 근데 그때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네, 근데 최고위원 출마. 제가 들은 건 그때부터 당대표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야. 고민하고 있어.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이제 다 이야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를 손절하는구나.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지금 예비 경선 통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가. 네. 혹은 뭐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본선이 가더라도 결선까지 뭐 지금 선언 투표제니까 어쨌든 최종 투표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가는 건 네. 밀어주는 후보는 고민정이다. 그러니까 친문이. 친문의 메시지 역할인 그렇죠. 거네요 한마디로. 정청래 정청래 아니야. 넌 아니야. 정청래 아니야. 당신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불쾌하게 생각해. 무슨 뭐 당신이 모든 민주당 대통령을 다 지지하고 통합 세력이고 통합이고 그거 아니야. 이제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라 정청래 후보의 기반 하나가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네. 이제 앞으로 토론 가고 이러면 아주 볼만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인. 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 진영에서 네. 진짜 올인하고 있음을 느껴지는 게 네. 정청래 대표의 어찌 보면 지지 기반 네. 팔다리를 네. 하나 날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 우리가 문조털레유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제 금기어된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 뭐 그냥 따옴표로 그냥 인용구로. 네. 근데 그 중에 문을 네.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지웠죠. 사실상 이렇게 분리했죠. 네. 어제 CCTV를 다른 것도 아니고 김어준의 방송에서 틀면서 사실상 털도 이렇게 날아간 거게 됐어요. 조례유가 남네요 그럼. 예, 조례 유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나마도 이제 친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재인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조국 고민정 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고민정이 이제 가만 보면 이제는 정청래 대표를 계속 칠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경선에서 고민정이. 근데 그것이 이제 그나마 있던 친문 친노라는 이미지마저 날려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그 기반 자체를 지지 기반 자체를 다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포위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서 진짜 사활을 걸었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이번 전대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다 얘기하잖아요. 정청래 되면 레임덕 온다. 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레임덕까지는 좀 오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고비인 건 맞고 당내에서도 이런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맞냐. 근데 갈등이나 뭐 레임덕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대판의 핵심은 뉴미디어예요. 네. 청와대든 정부 여당이든 뉴미디어에 끌려가는 이 고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좌지우지하고 현역 의원들조차 거기 가가지고 눈치 보고 그 얘기는 그냥 김어준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론을 자꾸 거기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김어준 씨가 막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그게 총선이 제대로 되겠으며 다음 정권 재창출이 되냔 말이죠. 공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당연하죠. 네. 거기 당원들의 거기 소속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걸로 봐야죠.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설 자리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뭐 어디 소구할 수 있는 선명성도 하나도 없고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 뭐 다 같이 하자는데 뭐 자기 혼자 선명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안 할 수 있을까? 1인 1표제 뭐 다 하자는데 뭐 자기 혼자 뭐 선명한 거 아니고 차별화가 없다. 차별화될 게 하나도 없고 본인이 항상 정치력 발휘했다는 거 해온 거는 적을 상정해 놓고 우리 피해자들 다 모여 내가 지켜줄게 이거 하는데 나오는 족족 전부 다 가해자로 찍어갖고 네거티브 할 거냐 이거예요. 고민정 이제 고민정 후보가 이제 대표 나오면 저 사람 사실 문제 많아. 친문 메신저 아니야. 내가 친문이고 저 사람 사실은 자기 욕심에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헐뜯는 거 아니면은 도저히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원 출마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 유차 얘기했지만 분수령은 고민정의 출마 여부다. 그렇게 되면 고민정 의원한테는 네거티브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조적으로 자기 결집된 지지층 다 깨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심이 클 것이다. 그 고민정 의원 출마 외에도 또 이제 선호투표제가 좀 이슈가 됐어요. 이 선호투표제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제 막 그냥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설명이 맞으면 틀리면 두 분 끼어들어 주세요. 일단 예전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당대표 한 명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반수가 넘으면 되고 안 되면 결선으로 또 다시 투표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선호투표들은 예를 들어서 박변, 저 강수영이 출마했다고 치면 뭐 박변이 40 받았고 저 35, 강변이 25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박변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강변 지워지고 저랑 박변이랑 결선 투표에서 과반돼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선호 투표전 한 명 찍는 게 아니라 1, 2, 3순위를 찍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박변 40, 저 35, 강변 15, 뭐 개똥이가 10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개똥이 딱 지우고 개똥이 2순위가 쭉쭉쭉 나눠가는 거예요. 우리 셋이서 나눠 갖고 2위 표를 우리가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지워 나가서 그러니까 다시 투표하는 거 없이 결국 과반이 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요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예. 정말 어려워 이거.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 간단한 게 결선 투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전 당원 당규 좀 이슈잖아요. 당 대표는 과반 넘어야 된다. 결선 투표해야 된다. 자, 이 선호 투표제를 결선 투표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정으로. 왜냐면 결과가 똑같아요,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1등, 2등, 3등이라면 근데 1등, 2등, 3등이 다 과반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과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결선 투표를 다시 그러니까 투표를 또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투표할 때 나는 제일 지지하는 사람 1번이 누구고 1번이 안 되면 나 2번 지지하는 사람 2등은 누구고 순번을 정해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제가 지금 3등이라면 저를 1등으로 꼽은 사람 표가 제일 적다면 저를 지지한 사람 중에 강수영이 떨어지면 그 다음은 누구를 난 지지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 두 분이 결선 갔을 때는 나는 누구한테 투표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결선 투표를 두 분이 갔을 때 나는 누구를 찍겠어 라는 걸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결선 투표를 미리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난리냐? 결선 투표하는 거나 이렇게 선호 투표를 미리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고 오히려 시간은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사표도 없어지고 훨씬 낫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첫 투표하고 결선 투표하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있을 2등, 수도 있고, 1등을 역전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있다.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타겟을 정해가지고 네거티브를 세게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에. 1등, 2등만 딱 가려졌을 때 예를 들면 1등이 2등을 네거티브를 세게 한다든가 적이 명확해지잖아요. 선호 투표는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누가 내 라이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결선에 가면은 1등, 2등이 딱 가려지니까 그때부터 한 3, 4일 바짝 그냥 상대방을 막 십자포화 조져가지고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선호투표제가 나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라는 역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김민석 후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정말 꼼꼼하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선호투표까지 도입되는 걸 보고 정말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사실 순회 투표부터도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뭐냐면 시작을 충청도에서 했잖아요. 그게 정청래 대표의 정무적 저는 판단으로 봅니다. 어떻게 시작을 충청도부터 합니다. 보통 순회를 하면 제주도부터 하는 건데 충청도부터 시작하면서 영남권 돌고 호남을 마지막에 가는 식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청래 대표가 설계해놓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선호투표라는 걸로 맞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그 다음에 송영길 이 순서로
찍을 겁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순서로 찍을 거예요. 그러고 송영길, 김민석 이런 순서로 찍을 거예요. 그 투표는 합쳐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초반부터 같은 표라고 봐야 되는. 같은 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효과 없이 과반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호투표는 결선에서 뭔가 이런저런 것들이 벌어질 여지조차도 그러니까 막아버린. 문제는 뭐냐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일단은 저기 그 전준희가 어떨 때는 정청래 편 들어주고 어떨 때는 김민석 편 들어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무적 지금. 판단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뭐 누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글쎄요 아닐 것 같고 한다면은 뭐 일관되게 누구한테 유리한 게 가야지 그래야 네. 말이 맞지. 네. 언제는 이렇게 갔다 언제는 저렇게 갔다 그런 말이 안 돼. 그건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선호 투표를 해가지고 김민석 유리해지는 거는 정청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냥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결과는 같아요. 예를 들면 송영길 후보가 꼴찌한다. 네. 근데 난 송영길을 지지했지만 결선 가면 난 정청래를 찍을 거야. 그런 없어요. 표가 있나? 별로 거의 없어요. 어차피 결선 가도 똑같을 결선에 거다. 가나 선호가 가나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근데 네, 문제는 네, 뭐냐면 이거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거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붙을지 어디로 결선에 가가지고 할지는 그건 정치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없앤 거죠. 그 가능성을 없앤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러면 선호투표에서 2등을 저기 정청래로 하겠죠. 송영길을 막상 결선을 2등을 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거는 옛날에 전설적인 신민당 결선 투표 그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세 명이 붙었을 때 그 결선 투표 네. 1등 김영삼이 했거든요. 1차 네. 투표에서. 네. 근데 김대중이 이철승을 밤새도록 설득해가지고 이철승이 김대중을 지지하도록 해서 김대중 당시 대선 그럼 후보가 정청래랑 송영길이 둘이 합당을 한다는 거야? 그게 근데 연대를 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정치력인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앤 거니까 그게 그런 가능성조차 정치에서 1, 2%의 가능성조차도 없앴다라는 거가 이 선호투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정말 물샐 틈 없이 이기겠다. 오케이. 네. 어쨌든 아니 그걸 누가 설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전준희에서 한 걸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누가 제가 설계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 측에서 궁금한 게 선호 투표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도 깔끔하게 정리는 안 돼.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더 전대가 끝나고 자 시작해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데 야 이거 또 짐덩이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고요 다 화합으로 가자 그렇게 안 돼요. 또 한번 또 먼 길로 가도 아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조금 네네 그 지속될 어차피 거다. 시끄러울 거고요. 소송전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전대 무효를 시키고 글쎄요 그렇게 하셨다간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